안녕하십니까. 자, CBT 2회차 전력공학 보건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각 전력계통을 연락선으로 상호 연결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얘는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전력계통의 연계 방식에 관련된 문제죠. 자, 문제 보기 앞서서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계통 연계 방식의 장점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장점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 설비 용량이 절감된다는 특징. 그다음에 경제적인 계통 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즉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같이 계통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계통의 공급 신뢰도가 향상되면서 전체적인 운전 시스템 자체가 안정되고 주파수 유지가 쉽다라는 장점. 이런 장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력 계통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계통을 연계했을 때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계통이 사고하면 나머지 계통에도 그 사고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회로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병렬로가 되기 때문에 전체 레이턴스가 감소될 것이고 이 레이턴스 감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단락 전류가 증가할 수 있다. 즉 IS 값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XS 또는 ZS분의 2가 되다 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가 되면 단락 전류 값이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비가 초기 설비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 계통에 의해서 전력선 주변에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1번 각 계통의 신뢰도가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2번 경제적인 급전이 용이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배후 전력이 크기 때문에 고장이 적으면 고장이 적다는 건 맞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위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계통에 사고가 나면 나머지까지 파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파수 변화가 작아진다 특징이 있습니다. 1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자, A, B 및 C상의 전류를 각각 IA, IB, IC라고 합니다. 이때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IX 값이 3분의 1의 IA의 플러스 A제곱의 IB 플러스 A의 IC 값으로 주어질 것이고 이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값으로 표시된다라고 표시되고 있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3상 벡터 연산자에 대한 값을 보시면 자, A 값이 얼마가 주어진대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값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 제곱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 값이다. 그다음에 A 함수 값은 얼마가 나와요? 1이다. 이걸 갖다 우리가 각자가 몇 도 차이에요? A 값은 얘는 120도 차. 그다음에 얘는 240도. 얘는 360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1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값을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뭘 구할 수 있는 겁니까? 대칭 전류로 계산할 수 있죠. 자, 대칭 전류는 기본적으로 I1부터 I0, I1, I2, I0 값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1이라는 값은 무슨 값이에요? 정상분에 대한 값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각각의 차이가 몇 도 차이씩 나면 되는 거예요? 얘는 120도 차이가 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A 플러스 A의 IB 플러스 A제곱의 IC다. 이렇게 정상분에 대한 값은. 그럼 역상분은 뭐가 돼요? 한 상 그대로 두고 나머지 두 상만 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 I의 A에다가 A제곱의 IB가 될 것이고 얘는 A의 IC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분은 같은 크기 동일한 위상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에 대한 값이다. 전 문제상에서 A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값이 되는 거죠. 무슨 값이 되는 겁니까? 역상 전류가 돼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역상 전류.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점까지 전선 한 줄의 임피던스가 Z는 6 플러스 J의 8. 자, 중요한 거 요거 전선 한 줄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상 같은 경우는 왜 왕복선이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기본적인 임피던스 값은 2개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단락점의 단락 전압이 얼마라고 그랬으면 22.9kV라고 했을 때 단락 용량은 얼마가 되냐? 자, 그럼 우선 뭐부터 계산한다? I S 값부터, 즉 단락 전류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전류는 당연히 ZS분의 단락 임피던스분의 2가 된다라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자, 얘는 하나 값이 뭐야? 6 플러스 J의 8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크기 값만 나타내려면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이 값은 얼마가 되나요? 22.9kV가 되는 거죠. 그죠? 22.9kV. 그러면 요거 IS 계산값 얼마 나옵니까? 1145A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뭘 구하는 거예요? 단락 용량 계산하는 거니까 PS 값은 V 곱하기 I, S 값으로 계산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229 땡땡 곱하기 1145가 되겠죠.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주어지시면 됩니다. 자, 구해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얘는 26,220 kVA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이런 운법을 사용해서 계산한다. 무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한 줄의 값이 Z가 6 플러스 J 8이니까 얘는 왔다 갔다 두 줄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임피던스 값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다. 2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 답 26,222번이 됩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전선의 반지름이 R인 L1, L2, L3가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얼마씩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D미터씩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삼선이 완전 연관됐을 경우 인덕턴스 L 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얘는 등가 성간거리 구해서 인덕턴스가 계산하는 겁니다. 인덕턴스 L은 얼마가 됩니까?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10에다가 R분의 뭐가 됩니까? D, 등가 성간거리 D 값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등가 성간거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떨어지는 거리 T, 얘도 떨어지는 거리 T. 근데 이거와 이게 떨어지는 거리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D가 되는 거죠. 2D, D 곱하기 D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러면 등가 성간거리에 대한 값을 계산할 때 3제곱근 루트에다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D 곱하기 2 D 값으로 적용시킬 거니까 얘는 3제곱근 루트 2에다가 D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L값 계산하시면 0.05 플러스 0.4605에다가 R분의 등가 성간거리 3제곱근 루트 2에다가 D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단위 미리 헬리퍼 킬로미터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 있냐? 답을 찾는 거죠. 답 몇 번입니까? 4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전 선로의 도중에 직렬로 삽입하여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리액턴스 값은 우리가 보통 직렬 임피던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X, L-X, C 값으로 생각을 할 건데 이때 이 XC라는 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까요? 전체 임피던스 값이 R 플러스 J의 XL-XC라고 볼 거니까 직렬로 삽입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때 요 값을 키우면 당연히 임피던스 성분이 뭐가 되는가? 줄어드니까 요게 줄어들면 뭐가 줄어들어요? 전체 전압 강화가 줄어들 것이고 전압 강화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보상이 되는 겁니까? 전압 변동률 자체도 저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애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직렬 콘덴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 문제상에서 보실 때 콘덴서를 집어넣을 때 콘덴서를 직렬로 집어넣으면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병렬로 집어넣으면 역류개선용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찾으면 뭐가 됩니까? 직렬 콘덴서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장거리 송전솔로에서 유도 리액턴스를 보상해서 어떻게든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5번 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 특징들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유도 리액턴스를 보상하고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단의 전압 변동률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이 값을 통해서 송전 전력이 증가할 것이고 안정도가 증가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 작음으로 뭐가 되는 설비비가 저렴하게 된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C 특성에 의해서 콘덴서 양단이 뭐가 돼요? 전압이 높게 걸릴 수가 있는 특징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무부하 변압기에다가
진열 콘센서를 투입하게 되면 실제 선로 전류값이 어떻게 돼요? 하나 증가하는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자기 여자 현상 값이 어떻게 돼요?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그 진열 콘센서에서 자기 여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 C 값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실제로 동기기 자체에서 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심하면 탈조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열 콘센서 장단점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삼상 송전선로에서 통신선이 병행되어 있는 경우 통신선 유도장애로서 통신선의 유도는 자, 뭐에 대한 값입니까? 정전 유도 전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도장애는 크게 무슨 종류가 있어요? 정전 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유도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전 유도 같은 경우는 주로 뭐에 대한 값에 의해서? C에 대한 값에 의해서. 전자 유도 값은 L에 대한 값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전 유도에 대한 값은 무슨 전압에 의해서? 영상 전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얘는 어떤 전류? 영상 전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예요? 정전 유도 전압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커피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전 유도 전압은 어떻게 표시하고 있습니까? 얘는 루트 CA에 CA-CB에다가 플러스 CB에 CB-CC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CC에다가 CC-CA 이렇게 적용을 할 것이고요. 밑에는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플러스 CS 값 곱하기 전체 전압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값을 해주시는 거고 이 A에 대한 값이 3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루트 3분의 V 상전압에 대한 값으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CA, CB, CC 값은 CA, CB, CC 값은 무슨 값이 되는 겁니까? 얘는 선간 정전 용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S 값은 뭐가 됩니까? 대지 정전 용량이 된다. 자, 정전 유도 전압에 대한 내용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관계가 없어요. 통신선 길이에 대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 유도 전압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자 유도 전압은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오메가 M의 I 값에 의해서 오메가 M의 L 곱하기 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에 대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값을 무슨 값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값은 3의 I 제로 값으로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값에 의해서 뭐가 작용한다? 얘는 실제로 전체적인 양선의 병행거리에 대한 길이값에 대해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유도 전압에 대해서는 길이값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정전 유도에 대해서는 통신선 길이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어떻게 되겠죠. 6번 다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송전선에서 송전거리가 멀어질수록 동일 전압에 대한 송전 가능 전력이 적어진다. 그 이유는 그랬습니다. 자, 송전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RC에 대한 값보다 누가 커지는 겁니까? L에 대한 즉 XL 값이 훨씬 더 리턴스 값이 증가합니다. L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L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P는 어떻게 돼요? X분의 ES의 2R 곱하기 사인 델타 값이 적용되니까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능한 송전 전력값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가 커지기 때문에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가 커지기 때문에 뭐가 작아지더라? 송전 전력이 작아지더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번은 몇 번이 답이 돼요? 2번이 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뭐 이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뭐에 관한 문제? 매설, 지선에 관한 문제. 당연히 꼭 기억하셔야 되고 푸셔야 되는 문제죠.
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역섬락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탑이 접지점 클 때 이걸 통해서 철탑 쪽에서 전선 쪽으로 섬락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데 이때 뭘 갖다가 매설지선을 설치하면 철탑의 접지점 값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역섬락을 방지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8번 답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섬락에 대한 내용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 그랬습니다. 자, 전격 차단 시간, 전격 차단 전류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 거예요? 차단기가 동작을 하려면 트리코일이 여자되고, 자, 트리코일이 여자된 상태에서 얘가 자석화가 되는 거죠. 자석화가 되면 이때 차단기 접촉자가 딱 하고 붙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 즉 개극이 되는 거고요. 이때 차단기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뭐가 돼요? 딱 붙어버리면 뻑 하고 이제 아크가 튀겠죠. 그죠? 그 아크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때 아크를 없애버리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아크 시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은 합한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차단기의 전격 시간이 될 것이고요. 이때 개극 시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트리코일이 여자 순간부터 접촉자가 분리되는 순간의 시간을 개극 시간. 그 다음에 이때 개극됐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아크가 튀는데 그 아크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는데 필요한 시간을 아크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뭐가 됩니까? 트리코일이 여자부터 뭐한다? 아크를 소화하는 소시간까지를 전격 차단 시간이라 표현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번 답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 역률이 0.6인 경우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해서 합성 역률을 0.9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전원 측의 설로 전력 손실은 처음 것의 약 몇 프로로 감소되겠는가? 역률이 개선되면 손실까지 감소된다고 했는데 그럼 손실이 어떻게 감소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L 값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3의 I 제곱에 R 값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자, I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분의 전력 P 값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3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루트 3V 코사인 세타의 P에다가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PL 값은 요거는 제곱시키니까 두 개 뭐가 약분되겠죠. 그죠? 그럼 V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의 제곱 곱하기 뭐가 됩니까? R 이렇게 전력값, 즉 전력 손실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PL 값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할 것이고 자, 전력 손실은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의 값, 즉 코사인 역률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져볼게요. 자, 0.6일 때의 PL 값과 0.9일 때의 PL 값을 비교해 보시면 자,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으니까 0.6분의 1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제곱, 0.6의 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는 0.9의 제곱분의 1의 관계.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0.9는 0.81, 0.6은 0.36. 자, 퍼센트 데이지로 나타냈으니까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44.4%가 나오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답 몇 번이 된다?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0번 답은 2번입니다. 11번 가겠습니다. (11번) 파동 임피던스가 Z1 값이 600이고요. 선로 중단의 파동 임피던스가 Z2 값이 1300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이 점이 뭐라고 표시합니까? 이 점을 갖다 우리가 접속 준조는 변이점이라고 표시합니다. 그죠? 자, 그때 Z1 값이 600옴이고요. 여기 Z2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300옴이 됩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온 값이 있으면 이온 값에 들어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사돼서 튕겨나가는 애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 흡수돼서 투과되는 애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투 값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반사파라고 표현하죠. 반사파.
이 두 값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Z1 플러스 Z2에다가 Z2 마이너스 Z1 곱하기 2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가 되는 값은 이 3 값은 Z1 플러스 Z2에다 2가 되는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Z2 곱하기 2다 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표시해요? 반사계수다 라고 표시하고요. 얘를 뭐라고 표시합니까? 2가 개수다 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전압 반사파는 얼마냐? 요거 갖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계산했을 때 얼마가 됩니까? 얘는 1000 Z1이 600이죠. 그죠? 600 플러스 1300에 1300 마이너스 600 곱하기 전압이 얼마입니까? 900.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거 얼마 나옵니까? 330kV.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답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여러분들은 거의 뭐 기억하시는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전기기기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고요. 전력공학 시간에 당연히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자, 부하 불평형으로 인해서 각성별 불평형 전압을 갖다 평형이 되게, 즉 불평형 전압을 갖다가 각성별 불평형 전압을 갖다가 평형되게 해서 선로 송실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뭘 쓴다 그랬습니까? 밸런서를 쓰게 되는데, 이때 밸런서는 기본적으로 뭘 쓰는 거예요? 1대1 변압기를 통해서 1대1 단권 변압기를 통해서 밸런서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밸런서를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 가장 필요한 방식은 어떤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한 상을 통해서 두 상값이 분리돼서 전압을 두 종류로 얻게끔 만들어주면서 부하를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결선법 뭡니까? 단상 3선식의 경우는 반드시 누굴 집어넣어라? 단권 변압기를 사용한 저압, 밸런서를 반드시 집어넣어라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중성들이 단순됐을 때 전압 불평형 또는 전력값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몇 번이 됩니까? 단상 3선식에는 저압 밸런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등만으로 구성된 수용가를 두 군으로 나누어서, 자, 두 군 나누어서 각 군의 변압기 한 대씩.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변압기가 일단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줘야 됩니다. 여기에도 부하가 전등 부하가, 여기에도 전등 부하가 공급될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전등 부하에는 30kW의 설비 용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는 50kW의 설비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용률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0.6이라는 것. 똑같이 여기도 수용률이 0.6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수용가의 부동률은 1.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부동률이 1.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압기군의 부동률, 이 변압기를 갖다 이렇게 연결해서 고압 변압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부동률이 얼마가 적용하더라? 1.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고압 간선에 적용하는 최대 부하는 약 몇 킬로와트냐 되어 있고요. 역률은 그냥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역률이 100%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쪽에 있는 최대 전력값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냥 A군이라고 할게요. A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A군의 최대 전력은 우리 최대 전력 어떻게 구합니까? 기본적으로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적용을 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최대 부하 킬로와트로 줘니까 굳이 역률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역률 고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여기 뭐만 고려하면 된다? 부동률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얘가 만약에 kVA로 계산된다면 당연히 여기 뭐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역률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문제상에서 아예 역률은 얼마로 주어졌어요? 100% 주어졌으니까 고려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부동률이 얼마였습니까? 1.2였고요. 여기는 30 곱하기 0.6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값이 얼마 나오냐면
15kW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를 갖다가 B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B군은 자, 마찬가지로 B군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B군은 부등률이 얼마 주어졌어요? 1.2가 주어졌고 뭐만 달라진 거예요? 설비 용량만 50kW로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50kW 곱하기 0.6 이렇게 해주시면 이 얼마 나옵니까? 25kW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메인의 고압 간선에 대한 최대 부하를 적용시킬 건데 이때 최대 부하는 어떻게 되냐? 부등률이 1.3인 거고요. 각 설비 용량의 최대값의 합을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얘는 15 플러스 25에 대한 값으로 1.3분의 15 플러스 25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 나옵니까? 30.76 정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값을 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예요? 31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송전계통의 접지에 대한 설명이다. 기술하였다. 다음 중 뭐한 것은 옳은 것은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직접 접지 방식은 중성점 접지를 직접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중성점 직접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상전압이 뭐한다?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변압기 선정 시 단절연이 가능하다. 즉 단절연이란 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전압값을 이렇게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2.9kV 성간전압이 걸린다고 하면 여기서 요만큼은 무슨 값이 되는 겁니까? 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중성점 직접 접지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상에 대한 값은 한 상값이 13.2kV가 될 거니까 자, 이 점의 전위는 13.2, 이 점의 전위는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절연을 할 때 자, 요거 이렇게 생각해요. 가운데가 얼마냐면 6.6이 될 것이고 얘는 9.9가 되고 여기는 3.3 이렇게 전위값이 나타나잖아요. 전위를 할 때 높은 전압은 절연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낮은 전압은 절연을 그만큼 적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연을 쉽게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죠? 절연은 전기가 안 통하게 감아주는 방법. 이렇게 감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연지를 감을 때 위에는 즉 절연 레벨이 높은 곳은 즉 전압이 높은 곳은 절연 레벨을 크게 할 것이고 낮은 곳은 절연 레벨을 낮게 한다는 것. 즉 단절연이 가능하다는 거 맞습니다. 2번 소리터 방식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선로의 정전 용량과 무슨 값이에요? 우리가 보통 직렬이 아니라 무슨 값이 됩니까? 병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직렬 공진이 아니라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일선 지락 전류가 타 방식에 비해서 가장 작은 거다. 그러니까 일선 지락 전류가 즉 지락 전류가 무슨 값이다? 가장 작다. 최소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번 고저항 접지 방식은 이중 고장을 발생시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없으나가 아니라 발생시킬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 비접지 방식보다는 뭐예요? 낮다. 많은 편이 아니라 낮다가 되는 거고요. 이중 고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방식이 접지를 못하는 거니까 비접지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엿봐야 되는 거예요. 14번 답. 1번이 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는 거죠. 자, 15번 문제. 15번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 좀 여러분들이 외울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보일러 급수 중에 염류등이 굳어서 내벽에 부착되어 보일러 열전도와 물의 순환을 방해해서 내면의 수관벽을 과열시켜서 파열을 일으키는 원인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할까요? 염류등이 굳어서 우리 보통 치아 치료할 때 뭐합니까? 스케일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치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현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어떤 성분의 보일러 내벽이 항상 굳어서 무슨 하얀 치석 같은 게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답이 스케일이다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뭐 부식은 당연히 뭐가 관벽이 부식된다는 거 아실 수 있고 포밍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보통 무스 같은 거 짤 때 뭐예요? 거품 막 일어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거품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포밍이라 표현하고요. 캐리오버 같은 거는 뭐가 됩니까? 이제 거품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이 거품에 의해서 염류가 운반되고 염류에 의해서 선열과 장애가 주는 현상을 갖다 포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스케일이란 건 급수에 함유된 염류가 침전해서 보일러 내벽이 형성되었고 전체적인 보일러 내벽이 어떻게 돼요? 점점 통과할 수 있는 급수가 통과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즉 용적이 줄고 가열면의 열전도가 방해하는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관벽의 부식이라는 건 당연히 뭐가 돼? 부식을 깎아먹는다는 얘기 있죠. 캐리오버 같은 경우는 거품 일기나 수분 치솟기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염류 운반돼서 염류가 운반되고 가열기를 고착시키고 그다음에 터빈 장애를 일으켜주는 현상을 캐리오버라고 표현할 거고 포밍 말 그대로 거품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 포밍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이런 현상까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답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16번 가겠습니다. 자, 이 16번은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전선의 이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전선의 이도라는 건 자체로 뭐가 돼요? 전선 전체 자체 중량에 의해서 전선이 축 처지는 현상, 처지는 길이가 이도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도가 크다는 얘기는 자, 어떤 지지물로부터 이도가 크다는 얘기. 원래 이만큼에서 등가, 성간거리, 경관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만큼 늘어진다는 얘기죠. 즉 이만큼 이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바람 불면 칠레레 팔레레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선 자체가 꼬일 수가 있는 것이고 얘가 만약에 삼상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삼상선이라고 한다면 삼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얘하고 서로 뭐 달 수도 있겠죠. 가면 흔들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락사고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간 단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도가 크게 되면 그 다음에 전선이 꼬이게 될 수도 있다. 자, 이도가 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도가 작다라고 표현하면 자, 경관이 이렇게 표시될 것이고 만약에 이도가 너무 작다. 그러면 얘가 텐션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얘가 잘못해서 여름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이거 겨울 같은 경우 더 투투성에서 더 짜반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전선이 단선 우려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수평연이 증가해서 단선 우려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이도가 작으면 전선이 좌우로 이도가 작으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도가 크면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도가 크면 전선이 좌우로 크게 흔들려서 다른 상의 전선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2번 전선을 가선할 때 전선을 팽팽하게 가선하는 것을 이도를 크게 해준다. 아니, 이도를 작게 해준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3번 이도를 작게 하면 이에 비례해 전선의 장력이 증가된다. 증가되는 건 맞아요. 전선의 장력이 증가되는 거. 근데 전선이 꼬이는 게 아니라 뭐가 돼? 전선이 단선된다가 돼야 되는 거죠. 꼬이는 게 아닙니다. 4번 이도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높이를 좌우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16번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즉 절연 협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가장 최소값을 나타내는 건 뭐다? 바로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다 라는 거죠.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다.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7번 답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단의 전력원 방정식이 PR의 제곱 플러스 QR 플러스 400의 제곱값이 25만으로 표시되고 있는 전력계통에서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전력은 무슨 값으로? 최대로. 그 다음에 이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효 전력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선 최대로 부하 전력을 공급한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유효 전력값 다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 전력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효분 PR의 제곱 플러스 QR 플러스 400의 제곱에 자 25만이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똑같이 제곱값으로 나타내면 50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효 전력 요 값이 무슨 값으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PR의 제곱은 얼마? 500 제곱이 될 것이니까 유효 전력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500kW 와트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됩니까?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 전압 일정 유지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피상전력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해야겠죠. 그러면 이거 볼게요. PR의 제곱 플러스 QR 플러스 400의 제곱은 지금 얼마예요? 500의 제곱인데 방금 뭐 구했어요? PR의 제곱, PR 값이 얼마가 주어진 거예요? 얘가 500이 된 거죠, 이제. 500의 제곱이 된 거니까. 이미 얘하고 얘가 뭐예요? 같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QR 플러스 400이 얼마? 0이 될 거니까 모여줄 분 QR은 마이너스 400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문제 답 몇 번이에요? PR은 500이 될 것이고 QR은 마이너스 400이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답 1번입니다. 다음 19번 문제. 이제 19번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전력계통 안정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외란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데 뭘로 구분돼요?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발생한대요? 고장이 발생하고 발전기 탈락이 되고 큰 외란에 대해서 전력계통이 동기 운전 가능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안정도는 즉 외란에 대해서 안정도 뭐가 있습니까? 과도 안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번도 몇 번이 되는 겁니까? 과도 안정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20번 문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차의 조속기 구성 요소 중에서 회전 속도의 과도 현상에 대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한 요소는 무엇이냐? 자, 일반적으로 조속기가 뭐가 됩니까? 부하 변동에 따라서 속도 변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수차의 유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게끔 만들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수차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를 뭐라 표현합니까? 조속기라 표현합니다. 그럼 조속기를 갖다 얘기할 때부터 보통 우리가 구성이 평속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스피더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배압 밸브가 있고 그다음에 서버 모터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복원 기구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 평속기의 역할이 뭡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속도 변화를 검출합니다. 즉 스피더는 스피더 말 그대로 스피더잖아요. 측정 장치라는 얘기죠. 속도 변화를. 그다음에 배압 밸브는 배압이에요. 말 그대로 압력을 뭐 하는 거예요? 분배시키는 거죠. 유압을 분배. 자, 서버 모터는 뭐 하는 애예요? 얘는 위치방해 자세, 즉 니들 밸브나 안전 날개를 개폐하는 역할. 자, 마지막으로 복원 기구는 뭐 하는 겁니까? 진동을 방지시키는, 즉 난조 또는 진동을 방지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뭐예요? 난조 방지를 위한 요소는 뭐냐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됩니까? 복원기구가 된다. 그래서 20번 답 4번이 됩니다. 자, 전력공학 2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요즘 추세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발전쪽 계통, 우리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발전 많이 나와요. 뭐 한 문제 나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 어떤 분들 복원한 거 얘기 들어보시면 화력발전 문제만 뭐 4문제가 나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요즘 문제도 예전 같지 않게 우리가 예전에 지필시험으로 시험 본 것 같지 않게 많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요 문제 이제 약간 등하시하지 않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보시면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서 보시려면 발전 쪽 많이 안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챙겨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